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녹동서원의 전신인 존양사가 건립되게 된 배경과 건립 과정,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장공파 5세 연천공 최덕지, 이분이 남원부사를 하시다가 이제 사표를 내고 영암으로 낙향을 하셨어요. 근데 왜 영암으로 낙향을 하셨냐? 영암은 연천공의 배 후부인 평양조씨의 친정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다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배설에서 물러나서도 처갓집 마을로 들어가요. 조선 전기 4대부들은 전부 처가살이를 했으니까 처가마을에 가서 사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처가에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연천공의 유적은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연천공 처가마을은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나주시 세지면이나 영암군 신북면, 좀 더 북쪽이죠. 상당히 북쪽이죠.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저 유적이 다 덕진면 영보리에 있느냐? 연천공의 원래 처가는 나주시 세지면, 영암군 신북면 이쪽에 거기에 있었는데 연천공이 낙향을 하시면서 덕진면 영보리 쪽을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라 존양류를 짓고 존심양성이라는 수기 철학을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덕진면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원래 거기에가 덕진포라는 포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영산강 하구원 이쪽을 안 막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배가 지금 저 육지 한복판이지만은 배가 덕진면에까지 덕진포구까지 들어와서 중국으로 가는 배나 일본으로 가는 배도 덕진포구에서 이렇게 왕래를 했어요. 그리고 영보에는 나주로 올라가는 역참이 있었어요. 거기 역참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덕진이나 영보 이쪽은 문화, 교육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죠. 거기를 이제 연천공이 개척을 해서 말하자면은 존심양성이라는 수기 철학을 거기서 실천을 하신 거예요. 연천공이 거기다 존양로를 짓기 전에는 역참이라는 데가 되게 뭐냐면 그냥 말 타고 지나가는 그런 데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안 사는 동네예요. 거기를 개척을 하신 거죠. 근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신북면, 세지면 이쪽에가 산당공파 사람들이 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시점을 놓고 보자면은 세지면, 신북면 이쪽으로는 지금 말로 하면 산당공파 전주채씨들이 살았고, 영보촌에는 의령공파에서도 10세 최낙수 이분의 아들들이 살았어요. 적자로서 최응봉, 서자로서 최응용 이런 분들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령공파는 의령공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제 객지에 살았어요. 서울 살고 경기도 양평 살고 또 광주 살고 여기 동작동, 지금 서울 동작동 있는 이쪽에 어디입니까? 시흥에 살고 또 원주에 살고 상주, 경상도 상주 이렇게 또 충청도 이쪽으로 전부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령공파 10세 최낙수 이 가문은 이제 영보촌에서 살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1592년에 선조 25년이죠.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일본군이 파죽지수로 밀고 부산에 상륙하고 보름 만에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는 선조를 쫓아서 평양으로 가서 평양을 점령했고,
또 이제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을 갔고, 가토기요마사는 함경도로 올라가 가지고 저 함경도 끝자락 회령까지 가서 여진종까지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임해군하고 순화군을 포로로 잡았죠. 그러니까 한반도 거진 전역이 다 일본군 손에 넘어갔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전주로 들어오는 그 입구 금산에서 조헌, 영규 이런 사람들의 의병, 그 다음에 저 전라도 쪽으로 들어오는 저 진주에서 김시민, 그리고 바다에서 이순신, 이 사람들이 싸워서 막는 바람에 전라도 쪽은 못 왔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초기 1592년 임진왜란 터지고 2, 3년 요 동안에는 전라도 쪽은 전혀 일본군이 발도 못 디뎠는 거죠. 근데 저 이제 평양 뭐 함경도까지 올라간 일본군이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보급로가 차단이 되고 또 명나라군이 참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군이 견딜 수가 없고, 거기다가 날씨가 엄청 추워요. 저 한반도는. 일본은 따뜻한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되면 한국은 뭐 엄청 추운 거야. 겨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따뜻한 데 살던 사람들이 옷도 뭐 제대로 추위에 견딜 만한 옷이 없는 상태에서 함경도 평안도에서 그 추위를 만나니까 뭐 사실 명나라 군대나 조선군보다 추위가 더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갖고 이제 명나라군이 참전을 하고 또 조선군이 반격을 하고 전국의 의병들이 보급로를 차단하고 하니까 이제 일본군이 서울을 버리고 부산 방면으로 철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이제 한반도를 어떻게 쪼개 먹을 거냐. 일본 애들 주장은 한강 이남은 일본이 먹고 이북은 뭐 명나라는 네가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벌리다가 결국은 결렬됐어요. 그걸 명나라가 받아줄 리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명나라가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조선이 뭐 그걸 뭐 고분고분 따를 리도 없고 하니까 결국 협상 결렬됐죠. 그래가지고 1597년 선조 30년에 일본군이 정유제란을 일으켜서 다시 재침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서울 쪽으로 안 가고 전라도 쪽으로 쳐들어갔어요. 전라도 쪽으로 쳐들어갔는데 그때 일본군의 그 침략의 목표는 약탈, 방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이제 조선은 어차피 못 먹는 거니까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거기에다가 의병장 김덕령이 그 역적모의로 몰려갖고 사형을 당했거든요. 김덕령이 죽은 뒤부터는 아무도 의병을 안 일으켜요. 옛날 그 정윤제란 이전에는 의병이 엄청나게 일어났었는데 이전 때는 의병이 활동을 안 해요. 의병이. 그나마 옛날에는 의병이라도 있어서 뭐 좀 뭐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전라도 쪽이 완전히 쑥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부터 조선 백성에 대한 일본군의 잔학 행위가 시작됐다. 8월 4일 너나 할 것 없이 남에게 뒤질세라 제보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며 서로 챙탈하는 모습들, 도저히 눈뜨고 볼 수조차 없는 기분이다. 이것저것 죽은 자의 재물을 먼저 탈취하려고 벌떼처럼 몰려들어 떠들썩한 모습이요. 경념의 진술은 계속된다. 8월 6일 들도 산도 마을도 죄다 불태우고 사람을 잘라 죽인다. 산 사람은 쇠줄과 대나무로 목을 묶어 끌고 부모는 자식 걱정에 울부짖고 자식은 부모를 찾아 헤매는 비참한 모습을 난생처음 보게 되었다. 들도 산도 불지르라고 소리치는 무사의 소리, 마치 피범벅이 된 지옥 같은 광경이 되었도다. 8월 8일 조선 아이는 잡아먹고 그 부모는 내리쳐 죽여 갈라놓으니 다시는 서로 볼 수가 없게 된다. 살아남은 사람은 지옥의 귀신이 공격해오는 것처럼 공포와 서러움에 몸을 떨고 있다. 애처롭구나. 네 마리의 새가 어미와 이별하여 둥지를 날아갈 때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이겠지. 最初のイムジン乱の時はその記録はありません。でつまり秀吉は最初はそういう命令出さなかったんです。でむしろその農民に、自分の家へ帰って、お米を作れ、で日本語を勉強しろ、
そういう政策も一部では出した。ところがこのチョン・ユンランの時はですね、もう全部殺してしまって空っぽにする。でその土地を日本の大名に与えると、そういう方針に変えたというように見られます。 조선 수군의 7,000량 패전으로 승기를 잡은 일본군. 그들은 전라도로 향해 진격했다. 전쟁은 잔혹한 학살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원균이 7,000량 전투에서 패하고 남해안의 제해권을 잃게 되자 가장 위태로워진 것은 그동안 외적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전라도 지역이었습니다. 왜군들은 섬진강에서 배에서 내려 남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경념도 그 왜군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때 왜군들의 잔인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산도 들도 마을도 모두 불지르고 자식들 앞에서 부모를 칼로 죽이고 아이들은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륙을 저지르면서 이들이 향한 곳은 남원이었습니다. 이제 전라도 쪽이 무너졌는데 이 전라도로 특히 남원으로 해서 이렇게 쳐 올라왔기 때문에 남원 이쪽이 남원, 전주, 함양 이쪽에 전체 집성촌이 전부 불탔어요. 남원 주암촌에 있었던 그 12세 읍치정공 최위지 부부가 그 일본군에 살해되고 읍치정이라는 정자도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전북 전주에 있던 전북 유형문화재 제15호 한벽당 그 연총공이 살다가 말년에 거쳐라 돌아가신 완동구제 이 전부 불타고 막 약탈을 당했는데 그 완동구제에는 월당공이나 연총공의 문헌이나 유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 불탔죠.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도 쳐들어와갖고 영암이 함락이 됐어요. 영암, 나주 이쪽도 막 전부 불타고 존양루 불타고 존양루에 있던 뭐 문헌이나 유물 전부 다 불타고 이렇게 됐는데 일본군이 영암을 함락시키기 직전에 그 최낙수의 서자 최응용 요분이 그 보물 제594호 연총공 초상화를 기름종이 그 장판 만드는 기름종이 몇 겹으로 싸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일본군이 이제 물러간 뒤에 파보니까 그대로 보존됐다 이렇게 된 거죠. 당시 일본군의 잔악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또 있다. 경상도 영산 지역에 내려졌던 보고문. 전라도에도 꽃같은 내용의 보고문이 내걸렸다. 남원성 전투 직후인 9월, 일본군 점령 지역에 내걸렸던 이 보고문에는 고니시 유키나가 등 외장들의 서명이 선명하다. 주 내용은 방화사, 모두 죽이고 불지르라는 내용이다. 情報文ですけれども、慶尚南道の霊山で発布されたものです。で、1番目に農民は村に帰って農耕を再開しなさい。それから高級官僚を見つけて殺しなさい。それから戻ってこない村に戻ってこない農民は見つけ出して家を燃やし、それから殺しなさい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문서는 조선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도 모두 죽이라고 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는 볼 수 없었던 포악한 내용이다. 이는 당시 일본군 최고 수뇌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군 지휘부는 노골적으로 양민 학살을 명령했고 전장의 왜군들은 이를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당시 이들은 산 사람에게까지 달려들어 코를 베어버렸다고 한다. 세계 전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만행이었다.